통해 제보 전화가 SBS로 들어옵니다. 인제댁에서 그 장면을 내가 목격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본 거를 막 다 설명을 했는데 그런 아저씨가 한 명이 있었다. 화가 별로 없어요. 되게 무섭게 생각. 어머니가 미기가자 신고를 저희 경찰서에 했어요. 경위나 이런 걸 확인을 하다 보니까 범죄에 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변사자의 휴대폰에 대해서 기지국 위치를 확인을 했죠. 신고 불과 4시간 뒤 경찰은 지연 씨의 행방을 파악합니다. 네 번째 교각에서 한 1m 정도 이 정도 여기 알몸 상태에서 엎드린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연 씨가 집에서 5km 떨어진 인제대교 아래 하천 부지에 있었던 겁니다. 몸 왼쪽에만 집중적으로 의문의 찰과상이 나 있던 그녀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실질 장기 부전. 뼈가 심하게 골절되면서 장기들을 손상시켰습니다. 주로 왼쪽에 있는 갈비뼈라든지 아니면 장기 내부가 상당하게 심하게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어서 이거는 거대한 외력이 몸 왼쪽에 일시적으로 작용한, 주로 이런 경우는 추락에 의해서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 씨가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가 추락한 곳은 강원도 인제군의 인제대교로 왕복 4차선 도로의 길이 약 1km, 높이는 39m에 달합니다. 지연 씨는 어쩌다 이 다리에서 추락한 걸까? 이런 목 주변에 피하 출혈이 있고 눈꺼풀 결막과 입술의 점막에 피하 출혈이, 점출혈이 있다, 작은 점출혈이 있다. 이거는 누군가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목을 조른 다음에 상대방이 사망하진 않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는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제 사건 현장에 다시 가봐야겠습니다. 범인이 지연 씨를 살해 유기한 지점은 인제대교 인제방면 3번째 교각 아래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 지연 씨를 납치한 읍내로 되돌아가는 방향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곳에 동선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범행이 다 끝나고 나면 가장 이때부터는 뭐가 남냐 하면 내가 검거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본능이 각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신을 어쨌든지 빨리 유기해버리고 내가 어떤 은폐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각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범인에게 인제대교는 피해자를 급히 유기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곳. 바꿔 말하면 범인은 이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국과수 부검에서는 피해자의 몸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정액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폭행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정액 반응이 음성이라고 해서 이거로 성폭행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폭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폭행과 저항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목격자도 없고 또 증거도 없고 차량 이용을 했으니까 차량 소유자, 알몸 상태인 걸로 봐서는 성폭력의 의심 뭐 등등, 그렇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고 발생지 주변 인제읍은 아마 거의 호구조사까지 할 정도로 저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수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은 지역에 연고가 있는 누군가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노렸을 가능성을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유력 용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파편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강렬해 이젠 지우려야 지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좀 양쪽으로 뭐 라이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쌍라이트를 딱 켰어요. 켜는 순간 그 반대편에서 나는 마네킹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집어 던지는, 이렇게 딱 보고 마네킹을, 진짜 마네킹을 왜 저기다, 나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놀랍게도 누군가 다리 아래로 마네킹을 버리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마네킹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일부는 좀 걸치고 있었다라든지 아니요. 혹시 방송 화면이 착각을 일으킨 건 아닐까? 그냥 한 올도 안 걸친 것 같아. 머리카락, 내가 근데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야. 마네킹은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근데 머리가 참 길었어요. 남자가 조금 키가 컸겠죠? 이렇게 득점하고 있었던 것 같아. 여자 뒷모습만 보이고 팔만 보였으니까. 그 순간에 이제 보였던 차량은 어떤 거였어요? 화물칸, 다마스 화물칸. 어제는 생각보다 상세하게 당시를 묘사했습니다. 그가 본 건 마네킹이 아니라 진짜 지연 씨였던 걸까? 그날 날씨 기억하세요 혹시? 겨울인데 눈은 그렇게 안 왔어요. 그날 눈도 안 오고 그냥 바닥에 양쪽으로 이제 얼음이 많이 있었어요. 네, 오지는 않고 이제 쌓여 있는 거였죠. 그게 뭐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는 걸 한번 좀 묘사를 한번 쭉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시령 넘어서 계속 국도를 타고 오다가 그 다리가 있는데 그게 인제대교인지 그때는 몰랐죠. 당시 날씨는 기억하면서도 대교의 이름이나 목격한 시기에 대한 기억이 틀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날짜나 장소, 정보를 틀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허 씨가 마네킹 외에 목격한 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집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15년 전 찰나의 기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최면을 통해 그의 기억을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 계세요? 차례 앞에요. 15년 전 그날의 인제대교로 돌아갑니다. 안 보여서 쌍라이트를 켰어요. 쌍라이트를 켰어요. 쌍라이트를 켰더니 선생님이 켰더니 뭐가 보여요? 쌍라이트를 켰는데 마네킹이 보였고 마네킹 보였고 색깔은 하얀 차가 있었고 네, 그 뒤로 레카차가 있어요. 네, 차가 있었는데 레카차에서 네,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거기를 주시하는 동안에 마네킹 버리는 줄 알았어요. 마네킹을 버리는 사람 곁에 흰색 소형차와 견인차가 있습니다. 최소 두 사람 이상이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범인 걸까? 마네킹을 보이는 것 같아. 들고 있는 남자 왼팔이 보였어요. 옷은 파란색 찐파랑 찐파랑 두꺼운 주머니 나가 있었고 뒤는 안 보여. 검은 마네킹을 들고 있는 사람은 진파랑 소매 옷을 입은 젊은 남성. 이제 견인차 안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견인차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지 아니면 몇 명인 것 같은지 안 보여요. 사람들도 안 보이고 사람들이 안 보이고 견인차가 출발했어요. 한참을 달려가는데 견인차가 내 옆에 붙었어요. 견인차 옆에 붙었어요. 그 옆 조수석 쪽으로 1차선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조수석 옆으로 다가와서 깜짝 놀라면서 이 자식들 뭐야 그러고 악셀레터를 밟아서 출발하면서 문짝만 보이길래 유리창을 보려고 고개를 숙여서 갔어요. 그 옆에 견인차 한번 바라보세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견인차가 왜 아까 반대편에 있는 견인차라고 느껴져요? 색깔 견인차 색깔이랑 똑같아요. 노란색. 기억 속 퍼즐들이 맞춰집니다. 노란색 견인차와 흰색 소형 화물차. 눈으로 보고 믿어왔던 것이 실제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허영수 씨. 현장에 나온 뒤에야 기억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트럭이 여기 있었고 끝부분에 마네킹이 있었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
한 4발자국 거리에 레카차가 있었어요. 그냥 뭐 야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네킹 버린다 생각을 했어요. 몰래 버리니까. 허 씨는 사건 현장을 목격했을 당시 그곳에 서 있던 견인차가 자신을 매섭게 따라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견인차가 나를 따라왔죠. 라이트도 하나도 안 켜고 그냥 쑥 들어오더라고요. 차 높이가 내 앉은 자리에서 문짝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2.5톤이나 3.5톤인데 견인차가 색깔은 노란색, 그리고 이제 뭐 경광등이 있고 경광등 뒤쪽으로 이제 서치라이트를 켰는데 자세하게 이제 안 보이죠. 경광등 뒤에 있는 서치라이트 위치나 이런 게 좀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뒤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뒤쪽에 달렸을 때. 그가 본 견인차는 노란색 2.5톤 규모의 차량 기둥에는 조명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견인차 기사가 사건과 관계가 있다면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그는 이 지역에 연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역 견인차 관계자들은 2000년대 초반에는 2.5톤의 노란색 견인차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조명 이름이 뭐예요? 그냥 그건 그냥 안개등을 안개등인 거죠? 메카의 안개등은 주로 어디에 달아요? 뒤에. 그러니까 뒤를 비치기 때문에 견인하게 되면은 뒤에 꺾음하니까 작업을 달지 관계자들은 차량 앞쪽을 향해 조명을 설치한 견인차는 흔치는 않다는 반응입니다. 허 씨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수사 대상 견인차가 좀 더 좁혀질 수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경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허 씨의 제보가 수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재감정도 해보고 친구들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에서 그 진술도 청취를 해보고 그랬으나 그 특이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분이 그 특별한 날에 왔다가 서울로 가는 길에 그 인제대교라는 사람 모양의 마네킹을 안고 갔다는 그 상황과 그 통과 시간이 좀 비슷해가지고 아마 신빙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씨가 잠든 곳 하조대. 바다를 좋아했던 그녀가 마음껏 꿈을 펼치며 살라는 가족과 친구들의 뜻입니다. 20살의 인생을 앗아간 자가 누구인지, 갓 피어오르던 꿈을 짓밟은 까닭이 무엇인지 진실은 15년째 물음표입니다. 여전히 납득하기 힘든 그 일은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일어났습니다. (4월이라도) 쌀쌀했어요. 겨울 쫄바지예요. 청자켓인데 모자 후드 달린 거. 머리띠를 되게 좋아했어요. 넉 달 전 태어난 막내가 100일을 간 넘긴 탓에 준원이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있던 학교까지는 대략 300여 미터. 2000년 4월 4일 아이는 제때 유치원에 등교를 했고 수업에도 잘 참여했던 걸로 확인됩니다. 이후 오후 12시 10분경 유치원을 나서 집으로 향했던 준원이 다른 때는 왔다가 이러고 나가는데 근데 그날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이러고 가방을 휙 던지고 엄마 나 친구 집 갔다 올게 그러면서 그 전날도 거기 갔다 올게 그런데 또 가 그러고 그럼 빨리 와. 오후 12시 반경 집을 나선 준원이 건설회사에 다니던 아버지 최영진 씨는 일 때문에 지방에 머물고 있어 세 딸을 돌보는 일은 대부분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준원이가 안 온다 중국집 간다고 갔는데 너무 늦다 이러고 그러면 애를 보낸 거지. 이날따라 귀가가 늦었던 동생 준원이를 5살 위의 언니가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같이 올 줄 알았어요.
중국집 갔는데 갔다고 그런다고. 그럼 이거 어디 간 거야? 이러면서 놀이터부터 뛰어간 거지. 종종 그랬듯 집 앞 놀이터에서 늦게까지 놀고 있길 바랬지만은 이날만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선동번개가 지금 소리 지르면서 울은 게 반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 놀이터 갔는데 없어서. 한순간 무너진 가족의 일상. 대체 아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아내와 세 딸, 그 시절 아버지에게 전부였던 그 세상이 무너진 뒤 최용진 씨는 직장까지 그만둔 채 준원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소문을 따라 전국을 헤맸고 제보를 쫓아 어디든 다녔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그 사람에게 간청하고 또 간청했던 아버지. 용서할 준비가 다 됐어요. 제발 좀 놔줬으면 해요. 당시 이루어진 경찰 조사를 보면 오후 3시 반경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승일 씨의 삼촌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준원이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이가 중국집을 떠난 시각은 오후 3시 반경. 이후 놀거리를 찾아 이동하던 준원이가 혹시 길을 잃기라도 했던 걸까? 그런데 아이가 목격된 다음 장소는 생각지 못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준원이네 가족이 살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염광 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했던 놀이터가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란 겁니다.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준원이. 혹시 그날 준원이 곁에 있던 아이들 중에 무언가를 듣고 본 이들은 없을까? 다행히 그 흔적이 아버지 최용진 씨 수사 노트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남학생입니다. 그날의 목격자는 어느덧 30대 초반의 어른이 됐습니다. 준원이가 실종되던 그날 친구들과 놀이터를 찾았던 임문규 씨는 미끄럼틀 아래서 또래 친구 2명과 놀고 있는 준원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각자 이제 집에서 불렀어요.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들어가는데 너는 안 들어가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계속 남는 게 이제 언니 보러 학교로 갈 거야라고 하면서 갔거든요. 다음날 준원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날의 기억만큼은 정확하다는 문규 씨. 그에게 말한 대로 아이는 이후 학교로 향했을까? 그렇게 취재 20일째 반가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그건 정확히 기억나는데 미끄럼틀 밑에서 셋이서 놀았던 거는 확실히 기억이 나고. 반가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실종 당일 준원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했던 친구 권혜지 씨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줄 얘기가 많다며 오빠인 권용준 씨와 동행한 혜지 씨. 남매는 그날 놀이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준원이와 함께 염광아파트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혜지 씨. 한참 뒤 먼저 집으로 갔던 오빠가 데리러 와 준원이와 함께 놀이터를 나섰다고 합니다. 셋이 나오고 여기서 안녕 이러고 집이 여기니까 일로 걸어갔고 걔 뒷모습은 보지 못했죠. 이게 4월 4일 날인데 이게 확실히 기억은 나는 건 일단은 헤어지는 시간에 빛이 그 약간 노을 지는 딱 그 시간이에요. 당시 7살이던 동생이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 자리를 함께 하게 됐다는 용준 씨.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본 거를 막 다 설명을 했는데 그런 아저씨가 한 명이 있었다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도 안 믿어줬던 것 같아요, 초반에.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신의 목격담을 어른들이 흘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할아버지랑 같이 살 때였는데 가서 혜지 데려와라, 밥 먹게 데려와라 해서 이제 놀이터에 갔는데 미끄럼틀 그 밑에 쪽에서 얘네가 모래장난을 하고 있고 그 구석에 어떤 아저씨가 모자를 이렇게 눌러쓰고 앉아서 옆에는 소주 한 병이 있는데 얘네 둘을 이렇게 쳐다보듯이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어린 제가 볼 땐 약간 무서운 느낌? 고개를 이렇게 이런 자세로 있었어요. 이런 자세로 계속 이러고 있고. 다리를 꼽아 앉아서? 네. 뭐 막 깨끗한 인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자 색깔은 혹시 기억나세요? 옷색이랑 비슷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두운 검은 계열. 40대 후반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놀이터 구석 벤치에 앉아 준원이와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중년의 한 남성. 그것은 용준 씨만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그네 이렇게 밀고 이렇게 타고 그러고 있었네요.
아는 사연 아닌 것 같은데. 22년 전 방송에서 찾아낸 한 인물의 기억. 목격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정우철 씨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보면 바로 놀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에서 바로 제 방에서 보면요. 당시 놀이터가 바라다 보이는 염광 아파트 10동 저층에 거주했다는 우철 씨. 그날같이 학원에 갈 친구를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봤을 땐 그네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원을 가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온 뒤에야 우철 씨 시야에 들어왔다는 한 남자. 조그맣게 아저씨가 이쪽에 벤치에 앉아서 술 드시고 계셨고 그날 애기 혼자 있어서 좀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날 놀이터에서 준원이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경찰 조사도 받았다는 우철 씨. 용의자분도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여주셨거든요. 그 경찰서분이. 그래서 여기서는 좀 비슷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준원이를 본 어린 목격자들 중 가장 고학년이었던 우철 씨는 그 남자의 생김새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을까? 이렇게 막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수염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죠. 이제는 흐릿해진 기억. 하지만 다수의 어린 목격자들이 실종 당일 놀이터에서 봤다는 남성의 존재는 분명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아이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특정된 인물에 대한 수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철 씨는 2000년 4월 4일 오후 5시 15분경 의문의 남자를 봤다고 기억합니다. 우린 최면을 통해 그의 기억을 선명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최면 속 어린 우철 씨는 이제 학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중입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그의 시야에 먼저 들어온 한 아이. 잠바를 입고 있어요. 파란색. 파란색. 베이지 하얀색 같은 잠바를 있어요. 바지는 약간 당근색 같아요. 최면을 통해 본 아이의 옷차림은 실종 당일 준원이가 입었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때문에 다음 순서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제 수상한 남자를 바라볼 차례입니다. 군밤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목까지 내릴 수 있는 모자예요. 이만한 모자. 눈썹 짙어요. 쌍꺼풀 없어요. 눈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최면 속에서 다시 마주한 남자는 40대 후반 정도이며 노동일에 종사하는 듯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조금 더러워요. 입 주변이 더러워요? 수영은 없어요. 그냥 그 연탄 제같이 이렇게 입 주변이 다 수염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최면 전 수염인 줄 알고 있던 그것은 남자의 입가에 묻어있던 검댕으로 확인됩니다. 많이는 없어요. 그냥 조금 있어요? 네. 얼굴이 좀 부어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맞았는지 눈 밑에 딱쟁이가 있어요. 그날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장소에서 검댕이 묻었을까? 공교롭게도 과거 중랑구 망우역 인근에는 대형 연탄 공장이 자리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연탄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망우역 일대. 아마도 2000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망우역을 비롯해 중랑구 일대에서 거주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준원이가 실종되던 그날 놀이터에 있었던 남자. 하필 어린 목격자들의 눈에만 띄어 수사망을 피해갔을지 모를 그의 얼굴을 좀 더 구체화해볼 생각입니다. 오래전 기억을 되살릴 때 이용한 최신의 몽타주 기법이 동원됐습니다. 수차례 수정을 통해 완성된 몽타주. 그날 놀이터 벤치에 있던 남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3년이 지난 지금의 얼굴입니다. 남자의 신원을 이제라도 꼭 확인해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성인은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사건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의미가 있고요. 용의선에서는 배제할 수 있는 참고인 목격자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몽타주 속 남성이 어쩌면 준원이를 가장 마지막으로 지켜본 어른 목격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얼굴을 기억하는 누군가의 연락이 가족의 재회를 가능케 할 수도 있습니다.